안녕하세요. 박예희 노무사입니다. 이번 테마 노동법은요,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 그리고 입법 목적 및 특징,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그 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보호 방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다른지, 네, 그리고 여기 목차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입니다. 산재라고 하는 거, 산업재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줄여서 산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산재라고 하는 건 업무 중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근무 중에, 업무 중에 내가 뭐 부상을 입었다, 질병을 입었다, 혹은 뭐 사망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의료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산재 판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서 생기는 직업병도 네, 일과 질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증명이 되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2022년도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요. 13만 34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망하신 근로자분들은 873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달 1로 나누어서 이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매달 72.8명, 매일은 2.42명이 사망을 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산재를 가 있다라고 해도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건 중에 2건은 은폐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죠. 어떤 비용이냐면, 우리가 4대 보험을 내잖아요. 고용, 산재, 건강연금.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100% 모두 다 기업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히 사망사고가 뭐 일어났거나 했었을 때는요. 회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보험료를 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은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를 집계한 재해율이 있습니다. 재해율을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로 보는데요. 네, 이게 2022년도에는 0.65%였습니다. 작년에는 0.63이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망 만인율, 여기 나와 있죠.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 건요.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 재해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재해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이렇게 사망 만인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네, 0.43,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OECD 평균은요, 0.29예요. 이게 어떻다? 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죠. 네, 왜 이렇게 재해자가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 만인율이 늘어날까? 왜 사망률이 높을까? 라는 것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주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기업이나 사업주한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호주의 퀸즐랜드주는 이 동일한 사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요. 최대 20년의 징역 또는 1,400만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3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벌금을 구형을 할 수가 있고요. 영국에는 벌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그 기업에 2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1억 원의 벌금이 청구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처벌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에 관련해서는
뭐 산재, 즉 우리가 안전에 관련한 것은 좀 대충 그냥 넘어가고 어기고 숨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는 사망사고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2012년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산재사망처벌 강화 특별법이 나왔지만 이거는 심의가 없이 폐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중대재해기벌처벌법이 청원 입법됐습니다. 이 4.16 연대인데요. 세월호 참사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연대에 계셨는데요. 이것도 그냥 폐기가 됐고요.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중대재해기벌처벌법이 발의가 됐지만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그리고 9월에 각각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때 2020년도 9월에는요. 국민 동의 50만 명이 청원한 중대재해기벌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청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표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표가 누구셨냐면은 이제 뒤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하다가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신 고 김영근 씨의 어머니가 대표가 되어서 이 청원이 발의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구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5명 중에서 언론에 알려주고 잘 알게 된 거 자체는요. 그 최근 5년간 뭐 스크린도어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도 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큰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개정을 해서 벌칙 규정이 강화가 됐어요.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벌칙이 계속 강화가 됐지만 형사 재판에서 법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들한테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솜방망인 처벌이다라고 하는 비난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이 됐던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월 9일에 국회가 통과됐고요. 2021년 1월 1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27일에 공표가 돼서요.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최초에 언제 시행이 됐었었죠? 2022년 1월 27일. 이제는 어떤 거 상시 근로자 중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다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근로자 수가 적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5에서 글씨가 이상하네요. 5에서 50인까지의 사람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시사점이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도 꽤 되거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데서 조금 더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최대한 많은 적용이 되는 게 언제다? 내년도 24년도 1월 27일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중대재해가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입니다. 예, 이 사실 우리가 도급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도급이라는 것은 입찰 구조가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청을 받은 곳이 최대한 좀 금액을 낮게 써서 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도 짧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없으니까 안전보건에 써야 될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안전보건을 지킬 그런 의지나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예, 바로 이 구의역 사건이 위험 업무가 외주화돼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벌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예, 사망자께서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던 이분은 월급이 144만 원이고 뭐 밥도 컵라면 이제 먹을 거 그 가방 안에서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실질적으로 원청인 서울 메트로 출신 뭐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하고 400만 원 안팎의 고임금을 받았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또 사회적으로 좀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2020년도 9월에 중대재해처벌법 발의를 했었던 그 대표자가 바로 이 서부화력발전의 고 김용근님의 어머니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 업무가 외주화돼서 사회적 각성을 좀 일으켰던 그런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한국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항 화력발전소에서 그 발전소에서 또 이제 하청을 줬었던 거죠.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살의 비정규직 근로자셨던 고 김현규님께서 늦은 밤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에 뭐 컨베이어 벨트에 기계가 껴서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이슈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 업무를 하는데 누가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어디에 위험하지 않게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업무가 외주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전지방노동청은 태안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고요. 그래서 과태료 1억 원에 해당하는 40여 건의 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 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인 1조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네. 그리고 사실 동료가 2인 1조로 있었다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사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풀코드라는 장치가 있었는데 2인 1조라면 다른 분이 그걸 작동시켜서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멈추게 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인력 수급 문제로 한 명씩밖에 근무 못했다. 예전부터 근로자들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한 것이라고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천 물류센터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4월 29일에 발생했던 그런 사고고요. 한익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났고요. 이 화재로 인해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실 이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에서 제출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심사하고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화재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차례 개선 요구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서류 심사를 2차례, 현장 확인을 4차례 걸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적만 받았고 이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사건이 하나 더 있죠.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네, 사실 이거 공사를 담당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39층 바닥 시공 방법의 지지 방법이 설계와 당시 설계랑 다르게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동바리를 조기 철거를 했고요.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기준에 굉장히 많이 미달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감리, 공사 업체나 두루두루 모두 다 관리가 부실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고죠. 사실 이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어떠한 사고 발생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잘 했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사실 큰 회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니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조금 더 나가서 중대 산업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이태원에서 압사고 사고가 발생을 했던 이런 것들처럼 중대 시민재해도 우리가 항상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이런 계기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잘 했어야 되지만 몸소 와닿은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던 인천 화재 물류창고 참사에 대해서요.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었을 때 실질적인 그 회사도 이제 원청의 사실 그 관리감독 소홀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인천 화재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레타 폼 작업하고 항문 엘리베이터 용접을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우레탄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가 돼서 폭발 위험이 되게 큰데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이게 그 냉동 창고의 결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구 대피로를 폐쇄를 했기 때문에 38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보면은 그 시공사에 있는 현장 소장은 금고 2년, 시공사는 벌금 3천만 원을 물게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심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금고 2년 3개월 정도가 나왔었지만 또 감리된장도 지금 금고 1년 6개월로 확정이 됐지만 원래 1년 8개월 정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서 모두 다 감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벌칙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현재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공사의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은 징역 10년에서 12년도 구형이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형량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벌금 3천만 원밖에 이게 물리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11명 이상 사망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기존 벌금 3억 원 구형에서 벌금이 6억 5천에서 7억까지 구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네, 더 이상 이렇게 궁극적인 산업재해를 네, 산업안전을 우리가 궁극적인 그런 예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다른 사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의 당진항 컨테이너 부도 근로자 사망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 경위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사고 경위를 봤었을 때는요, 네, 컨테이너 주변에 이제 정리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투입된 근로자는 처음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처음 하면은 잘 이렇게 설명이 내는 것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설명이나 또 안전교육은 전혀 있지 않았고요.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사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그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한쪽 날개를 접으려고 하는 순간 안전핀과 판스프링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요. 반대편 날개 약 300kg 가량의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날개가 쓰러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는요, 2002년 7월에 제작이 된 거여가지고요, 진짜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부 장치가 부식됐어서요, 장치의 완충 역할을 안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 7년에 제작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후에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소유자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국내 선박 안전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요. 선박 안전법에 의한 지도나 관리가 불가능했던 네, 그런 컨테이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하신 이것 때문에 원청의 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원청의 팀장이나 대리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청 직원, 지게차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구형을 이렇게 처벌이 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판결일이 2022년도 1월 13일이잖아요. 한 열흘 조금만 보름 정도만 이렇게 지났었더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됐어서 굉장히 처벌이 무거웠을 텐데 실질적인 처벌이 굉장히 가벼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사건 하나, 동해 부두의 인부 매몰 사망 사고입니다. 동해안 부두에 정박해 있던 시멘트 부원료를 네, 운반선 내에서 석탄의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네, 석탄재, 예, 여기 나와 있죠. 사력발전소에서 연소되고 남은 재를 시멘트 생산하는 부원료를 이제 이렇게 하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0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매몰됐고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장은 쌍용시이고요. 거기가 원청이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고 인지 후에 작업 중지 명령을 했었고요. 예,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네, 모든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중단을 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원청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고요. 원청의 본장장하고 하청의 대표이사도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왜 대표이사만 들어가냐?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렇게 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쌍용 ENC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일전에 이제 동해공장 소속로의 냉각기 내에 전기 설비를 설치하던 50대 근로자 2명이 원인 미상의 폭발로 얼굴과 가슴에 2도의 화상을 입고 예,
화상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 같은 공장에서 시설물 공사를 하던 분이 4m 아래로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고는요, 강원 지역 내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로 지봉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드디어 리포트에서도 이제 전해드렸던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약간 큰 강원 사고가 났을 지역이잖아요. 때 그게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전체적으로 처벌받을 수 전국적으로 있다는 봤었을 게 때 그 핵심 중대재해 내용입니다. 1호 지난해 판결이 1월 나와서 시행된 원청 이후 대표가 그동안 유죄를 받은 이 법을 사건이 어긴 있습니다. 혐의로 이 해당 기소된 사례가 몇 건 사건을 있었는데 한번 오늘 동영상으로 보도록 법원에 첫 판결이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고양시의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5월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도르래를 이용해 100kg 무게의 철근을 끌어올리다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난간은 해체돼 있었고 노동자의 몸을 잡아줄 안전벨트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 온유파트너스의 대표 정모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유죄 판결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난간의 임의 철거 등 건설 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관행도 일부 원인이라며 책임을 모두 대표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 발생한 산표 채석장 붕괴 사고를 포함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이달 말에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한국제강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SBS 사공성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고양시의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5월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도르래를 이용해 100kg 무게의 철근을 끌어올리다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난간은 해체돼 있었고 노동자의 몸을 잡아줄 안전벨트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 온유파트너스의 대표 정모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유죄 판결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난간의 임의 철거 등 건설 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관행도 일부 원인이라며 책임을 모두 대표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 발생한 산표 채석장 붕괴 사고를 포함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이달 말에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한국제강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SBS 사공성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방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던 중대
네, 이제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좀 짧게 이렇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네, 그 고양시의 일산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작업을 하던 하도급 근로자분이 5층 높이에 떨어져가지고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안전함이 전혀도 지켜지지 않았죠. 안전 난간 이런 것도 전체도 없었고,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전 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을 했었던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1호 판결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급업체 대표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책임자로서 종사자에 대한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상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부담자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법인이나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제3자한테 도급을 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의무 부담자로 판단한 그런 판례를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두 번째는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도 설치되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 중지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사고 원인으로 봤고요. 이게 경영 책임자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이나 개선,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 기준과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 미비는 경영 책임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책임을 안 물었을 때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걸 안 물었는데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요즘 진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최근 사업주나 도급인에 대해서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 취지를 명백하게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판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죠. 막판에 나왔던 거죠. 재판부에서 이제 집행유예 3년을 때렸잖아요. 그 이유가 피해자들, 그러니까 건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을 임의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관행이 일부 원인이 됐다. 즉 이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사고 원인의 일부로 보고 형량을 줄여줬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있었던 열차 탈선 사고를 놓고서 그 그리스 총리가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막 얘기를 했다가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춰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람은 언제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책임 회피를 할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 실수를 줄이거나 또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서 1호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서 두 번째 2호 판결이 사업주가 나왔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수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52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2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60%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 사업주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시설 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이후 판결인데요. 이게 첫 번째랑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뭐냐? 아까는 어때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이후 판결은 뭐냐? 징역 1년을 선고해서 법정으로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누가? 원청의 대표가 구속된 그런 실형 판결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였냐면 방열판을 보수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서 방열판 로그홀에 섬유벨트를 사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골에 직접 연결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끊어지겠죠. 예. 아니나 다를까 중량물하고 근접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조정하던 중에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또 발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쳤고요.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하고 바닥이 협착되도록 채착이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 삼성 창원병원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요. 자칫 대퇴동맥 손상 실혈성 쇼크로 인해서요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조사했던 결과 중량물 취급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또 재해자로부터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게 하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조건 날카로운 거기에 고리에 직접 연결해서 끊어졌냐 하고 보면 사실 당시에 사용됐던 이 섬유벨트죠. 이 자체는 오래돼서 표면이 딱딱하고 불트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었고요. 기본 사용 하중 표시, 이렇게 고리 걸면 다 사용 하중 있잖아요. 이런 표시 자체도 아예 없어져가지고 안전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논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섬유벨트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백산업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이것이 바로 실형이 실행이 판결된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후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에서 봤었을 때 경영 책임자가 다수의 동종 전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2010년 6월 9일에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된 그 검찰청이랑 고용노동 합동 점검에서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가지고요 2011년도 6월 9일에 이제 이거를 점검을 한 거니까 2011년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2020년도 12월 21일에 또 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사고예방 감독에서 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가지고요 벌금형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
여기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한 번 더 발생을 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점검을 받게 됐거든요. 또 이 사업장이. 근데 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이 돼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벌금형을 받고 또 받고 뭐 계속 한 3번째 두 번 정도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재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즉 이 한국장원 사업장 자체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안전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됐었던 거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실형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양형이 됐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벌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본다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하청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기타 안전보건 관계자, 또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처벌이 된다라고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다 깔끔합니다. 경영 책임자 및 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법 위반의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 네, 처벌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전결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 결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공공기관의 장들도 거기에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법인은 10년 이하의 벌금,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를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요. 중대재해 사실이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경영 책임자는 이렇게 징역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안전보건 의무를 이렇게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은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달리 우리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경영책임자나 에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사고 등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이행되면 법인이나 안전보건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대표이사, 경영책임자에게까지 경영책임자 개인에게까지 적용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법규 준수의 이행 주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경영 책임자냐라고 했었을 때의 그 경영 책임자라는 해석, 경영 책임자에 대한 해석, 어떤 범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지금 좀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고의나 과실이나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의 어떠한 인과성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실질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거를 이행 점검하고 잘 됐는지 평가까지 하는 거 자체가 그 안전 조치를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규를 준수하는 주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냐라고 봤을 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그 다음에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했었을 때 이걸 중대산업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대산업재해 보호 대상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다음에 도급 영역 위탁 업무 종사자, 네, 어떠한 근로 형태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단계의 도급인의 경우 이게 원청이 있고 금위에 뭐 밑에 긴 경우 있잖아요. 이때 수급인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3사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요. 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예,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했었을 때 발생을 한 그 중대시민재해라고 하고요. 이 보호 대상자는 누구? 시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발생이 되는 거냐? 원인을 봤었을 때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있을 때 있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다쳤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중대시민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거를 이행 점검한 다음에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요. 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제거하고 대체하거나 또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또 실행을 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구축해라. 이걸 이행 점검해라. 그리고 잘 되는지 평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는 회사,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고요.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US 스틸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다가 생산제일이라고 하는 경영 방침을요. 안전제일, 품질제일, 품질제2 두 번째, 생산제3 이렇게 바꿨습니다. 안전이 최고, 두 번째가 품질, 세 번째가 생산이다 라고 하는 경영 방침으로 바꿔가지고요. 작업 환경도 정비를 해서 그 결과 산재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품질하고 생산성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영 책임자가 혹시라도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이 실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경영의 일부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고 경영의 일부라는 점. 왜냐면은 이제는 산재나 이런 거 발생하게 되면은 작업도 차질이 생기고 품질이나 생산성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올리기 어려운 기업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했다.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형벌이나 좀 과태료 좀 피하자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건 활동 계획은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잘 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는 거, PDCA 라고 이제 이렇게 안전보건활동 관리 활동을 PDCA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2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요, 이걸 총 9가지를 구분하고 있고요. 이건 뒤에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개선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같은 경우는요, 이거 총 한 30개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각각 의무 이행을 내가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서 제2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총 이제 시행령에 9가지로 나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세부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9가지를 뒤에 각각 좀 나누어서 1부터 9까지 각각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랑 경영 방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얼마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내에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조합의 사무실이라던가 식사공간, 그다음에 탕비실, 탈의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부착을 해야 하고요. 이거는 노동조합도 좀 참여를 해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보건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노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상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우리 조합원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요. 어떤 것들이 위험한 요인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의무만 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5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2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그 대신에 자격이나 구성 방법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구성원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해 위험 요인, 우리가 일하면서 뭔가 우리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하다. 이걸 바로 위험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의 절차를 보면은 전체적인 사업장 내의 기구나 기구 설비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위험 요인이나 파악하고 얼마나 위험하냐를 결정하고 이 결정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건지, 그리고 계획 세우고 실행한 것을 다 내용을 기록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되게 빵빵하게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했던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잘 잡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충실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인력들이 잘 꾸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 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걸 무조건 해줘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업무 지원을 했으니 그 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서로 상생하도록 좀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줘서 그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하고 작업복이나 보호구 점검 등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사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격의 없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노조가 회사에 좀 요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사고 사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를 할 때 노조원들도 열심히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임했던 그런 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 활동 자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잘한 사고들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중대산업재해도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비상조치 의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대응 조치라던가 구호 조치라던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우리가 또 원청이 있고 도급에 도급을 주잖아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많이 주는데 그 사람들의 위험만 중요한 당신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줄 때 가격을 너무 낮췄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기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 결국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경영 책임자나 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래서 도급, 용역 위탁 시에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관리 비용 또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요. 그걸 단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하게 된 목적과도 같이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뭐냐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그 기관이 시설, 장비, 정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보호 방안을 고려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벌칙 규정이 있지만 그걸로는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이 어려워서 바로 나온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두 법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해라 라고 규정을 한 것이라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냐? 네. 경영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예 다르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라고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및 법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호 대상도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지만 근로자 안에 노무 제공자, 위탁 도급도 포함이 되고 이용자, 이제 시민들도 그 안에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도 다르죠. 전 사업장에 모두 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 이후에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모두 다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가 다르냐? 처벌 수준이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연인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보면요. 네, 자연인 같은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잘 갖추고 유해한 작업이나 물질에 대해서 안전하고 보건조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법은 서로 양립을 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베이스에 있고 그 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고 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주의 감독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일을 하는 우리 조합원들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항상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조금 더 요구해야 될 부분은 잘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동조합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노동조합 존재만으로 재해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 늘어나면 산업재해 확률이 0.7%, 산재 은폐 확률이 4.1%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으면 근로자의 의견이 근로환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문화를 조직문화의 일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합원들이 안전한 환경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요. 또 회사에 임금 협상이나 뭐 단체 협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근로자의 안전도 그 안에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같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업무하실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하시고요.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업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예희 농사였습니다.